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마치고 오늘 새벽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대표단도 유독 우리는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공연을 주도한 건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던 김영철이었습니다. 김영철과 손잡고 노래 부르는 이 상황, 천안함 46 용사와 그 유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어제 남북 합동 공연 귀빈석을 차지한 건 인민복 차림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예술단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엔 예술단을 통전부 산하 초대소로 불러 격려했습니다. 동파의 정을 담으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면 온 결의에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는. 지난 2월 박람 때 굳은 표정에 말을 아끼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천안함 폭침 면죄부라도 받은 듯 행동 하나하나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실제로 우리 기자 앞에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천안함 유족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주사대기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발뺌하는 북한과 이를 못 본 척하는 정부 모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이제 인정을 하고 시인했을 때 진정한 교류가 되지 않겠나.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예술단 오늘 새벽 믿기지 않는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남북 합동 공연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우리 예술단. 오늘 새벽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환호로 예술단을 맞았습니다. 방북 기간 중 후두염을 앓았던 조용필을 비롯해 빠듯했던 일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술단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2회 공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12,000명이 넘는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가북 예술단은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가수 이선희는 북한 가수 김옥주와 듀엣으로 제2의 를 부르며 관객들의 호응을 자아냈고 가수 강산에는 실향민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든 곡 라구요를 부르며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하지만 김정은이 제안한 가을 공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가을 공연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은 결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의 만남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년 전에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과 맺었던 핵폐기 협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비핵화를 먼저 말로 선언하고 핵 개발을 멈추기만 하면 경제 제재를 푸는 방식이죠. 북한의 비핵화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제재를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란식 해법을 비판했고 기존 협정을 지키려는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격 경질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Iran deal, I think it's terrible. I guess he thought it was okay. I wanted to either break it or do something.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란의 강경 노선을 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발탁으로 핵협정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 폐기 카드는 북한에게도 확실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핵을 먼저 포기한 뒤 제재를 풀어준 리비아식 모델을 선호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핵 포기 후 몰락한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동의할 만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한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듯했던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던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다녀간 뒤 더 그렇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까지 북한 고려항공의 평양 베이징 노선 운항 편수는 주 3회였습니다. 그나마도 1, 2월에는 화요일과 토요일 2회만 운항했고 중국 국제항공은 지난해 11월 말 평양행 운항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봄철 성수기 이용객이 늘어 증편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강요회의 참석차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예고했던 리용우 외무상이 베이징에 들러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겁니다. 王毅表示，两国外交部门应加强各层级交流，尽快将两国最高领导人北京会晤的成果。 내일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나는 리 외무상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정세를 계기로 한 신밀월 관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내놓는 북한 인권 비판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향해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외국인 억류와 수용소, 이루어지지 않는 가해자 처벌. 지난달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으로 우리 역시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맹비난을 쏟아냈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인권무력 소동이 북남 관계에서 살얼음장에 돌을 던지는 것이란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대화 상대를 부정하면서 누구와 대화할 셈인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대화 분위기는 언제든 깰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볼모로 삼은 겁니다. 북한의 재갈 물리기에 정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협력은 하지만 직접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시킨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가 있고 대화 증진을 위해선 서로 합의한 내용만 다루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한반도 관련된 소식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뭔가요? 네, 김정은의 극장 정치를 키워드로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무대에 올려졌던 평양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다 이런 다짐 그리고 함께 불렀던 통일의 노래 모두 진짜일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극장 정치의 무대에 김정은이 있습니다만 김영철도 주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죠. 올림픽 때만 해도요. 네. 김영철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의 주모자라는 그런 비난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서울 체류 기간에 한마디도 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김영철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떤 대남 총책의 역할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당분간 극장 정치의 중심에서 남북 대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영철이 주역에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주도를 했습니다만 현성도 역시 이런 극장 정치의 선발대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보내겠다고 했던 북한이었지만 맨 먼저 북한이 내민 카드는 현성월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 파견 아니었겠습니까? 자, 현성월. 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른바 백두혈통으로는 처음으로 김여정이 청와대를 찾아서 절정의 미소 공세를 보냈습니다.
자, 저 때만 해도요. 저도 김정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좀 의아한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봄이 왔다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는 메시지가 계속되면서요. 핵실험 4차례 했잖아요, 김정은. 네. 그리고 미사일 90번이나 쐈는데, 자, 김정은의 호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핵과 미사일 위기, 위협을 우리가 넘길 수 있느냐 한데 그 본질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평양에 갔어요. 네. 그분들도 자기 위치에 따라 선택한 표정이 좀 달랐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이 노렸을 그런 노림수에 걸려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습니다. 자, 공연이 마무리된 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김영철은 우리 대표단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요. 도 장관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스파이 조직의 2인자죠. 자,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자, 북한 스파이 수장 그리고 그 신복인 리선권 사이에서 표정 관리를 못하는 모습 노출됐습니다. 자, 국정원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장 정치가 쭉 진행되는 그 평양 자체가 큰 무대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자, 이런 극장 밖, 실제 공연장 바깥에서의 김영철 모습, 네. 기자들 접촉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남 갈등 유발이라는 게 바로 통전부장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결국 반어법이라는 게 드러났죠. 근데 김영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건 2015년 때 그때 정찰 총국장 자격으로 했던 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제였죠? 노동신문. 네. 김영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반복했는데 천안함 사건은 남조선 보수 패당이 조작해낸 모략극이다. 자, 이 정도 되면 북한의 의도 뭔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일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11 테러, 알카에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과연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우리는 비핵화 회담이란 큰 숙제 때문인가요?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입을 닫았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 같이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는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자, 저한테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깨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을 품는 것, 이게 바로 국가가 져야 할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극장 정치라고 하태경 부장께서 묘사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질은 비핵화 회담 잘 된다면 이런 거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한두 달 후면 모든 결론이 다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태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재활용 혼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수거 정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비닐 등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내놓는 폐지도 수거에 비상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거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종이 수거 중단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폐지 압축장. 아파트 단지에 수거된 폐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폐지가 성인 키 3배 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올 초부터 폐지를 사가는 곳이 크게 줄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압축장을 거쳐 중국 등에 수출됐지만 올해부터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폐지 재활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종이도 그럼 우리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는 아마 더 큰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데다 미국 등이 우리나라로 폐지를 수출하면서 국내 폐지 재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폐지 가격은 2달 전 1kg당 수도권 평균 기준 136원에서 지난달 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더 이상 폐골판지 등 폐지 수거 중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량만큼 소비를 못 해주니까 아파트에 나오는 폐지도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고요. 최근 폐비닐 등 분리수거 혼선에 빚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를? 종이를 태울 수도 없고. 환경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제지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됐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재활용품 업체들은 쓰레기 수거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은 폐지를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루 600kg 가까이 수거됐던 폐비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안 한 거죠. 선별업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통보가 왔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 환경부가 지난 2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이 업체에 폐비닐은 없고 폐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거하라는 정부의 요청이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수거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업체들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시에다가 어쩌면 떠맡기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뉴얼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요. 환경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공원이나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 쓰레기통은 아예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각지대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데 해법은 없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쓰레기통 입구에 페트병과 캔을 올려두면 이를 구별해 파쇄하거나 압축한 뒤 따로 저장합니다. 재활용품 자동분리 쓰레기통. 시민들도 편하고 치우는 것도 쉬워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곳곳에 큼지막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 보니 아예 쓰레기통 대신 갖다 놨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통이 없어 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한꺼번에 버려져 있습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도 쓰레기로 그대로 버린 겁니다. 결국 이런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다시 분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저희가 한다 해도 준다 해도 저희가 치우는 도중에도 시민분들이 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이 지하철역 쓰레기통은 몇 년 전만 해도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꿨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로 다 통일을 했어요.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못하죠. 시민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분리수거 실통이 쓰레기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현실, 또 부족한 시민의식 속에 공공시설 쓰레기통에는 재활용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이어 재활용 쓰레기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도 뾰족한 대책 없이 수거 업체들만 압박했습니다. 하옥 기자입니다. 재활용 업체들과 합의했다는 발표와 달리 쓰레기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 없이 수거업체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장관은 하루 종일 대책을 논의했지만 쌓여가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늘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직원 내부 회의고요. 오후 회의는 지금 저도 좀 전달을 정확히 못 받았습니다. 어제 좀 급하게 내용이 된 거여서요. 김은경 장관은 쓰레기 대란이 수도권 전체로 퍼진 뒤에야 아파트 현장을 살펴보고 뒷북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야단 맞을 일이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떤다는 원색적인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출신인 김은경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며 거취를 문제 삼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 대란의 구경꾼이었습니다. 환경 무능의 극치, 환경부 장관은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한 과대 포장이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중에서 컴퓨터 장치인 이 작은 USB를 구매했는데 포장재 무게가 제품의 9배나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에서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담겼던 과일이 5개의 용기에 나눠 판매되고 있습니다. 혼밥족을 위한 소포장 제품들입니다. 용량이 줄어든 대신 포장재 부피가 대폭 커졌습니다. 포장재 대부분은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했던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급증한 택배 수요도 포장재 생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입니다. 속도 경쟁을 하는 택배 기사들이 던지듯 옮기는 제품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제를 가득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이라 불리는 물류업체를 통해 배달된 제품들입니다. 질소 포장으로 보호된 과자들이 이렇게 큰 상자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완충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재활용 쓰레기들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손톱만한 USB와 포장재의 무게를 각각 측정해봤습니다. USB 모양에 맞춘 비닐과 플라스틱 덮개 등 포장재 무게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USB의 9배에 달합니다. 농산물과 선물 세트 등에만 적용되는 포장 공간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제품이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2011년만 해도 하루 4,000톤 정도 발생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5년 새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과포장된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그제 방배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인질극.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 보호에 미숙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인질극이 벌어지는 동안 학교 측이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학교는 각 학급에 교내 방송으로 문을 잠그고 교실에 머무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질범에 잡힌 학생이 소속된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워 한동안 학생들만 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른 없이 아이들과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실에서도 방송 지시에 따라 학교 밖으로의 대피는 없었습니다. 이동 중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휘한 경찰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애의 이응자라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인질극이 끝난 뒤 전교생을 조기 귀가시켜놓고 정작 학교가 3시간 뒤에야 SNS로 상황을 알린 것도 문제라는 학부모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락도 없이 애들은 집에 도착했다고. 여기 부모들 놀랬지. 학교 측은 최선을 다했다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질범 양모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이 시각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바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구속 결정을 내렸었죠.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연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장심사의 최종 결과 지금 나왔습니까? 네,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3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안 전 지사는 현재 이곳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조금 전 오후 5시쯤 법원을 나서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네, 안 전 지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이곳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대로라면 일주일 만에 영장 청구 다시 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추가된 혐의가 있습니까? 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소인을 다시 불러 보강
보강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증거를 다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가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복원해 분석한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삭제돼 있는 등 안전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안전지사의 구속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이 민간업자를 상대로 공사를 주었으니 그 대금의 20%는 돈으로 돌려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내부 고발. 어제 뉴스에이가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상사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익명 게시판 글로 기상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상사에게 금품 수수를 강요받았다는 기상청 직원의 폭로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에서 그 상사가 누군지 밝히지 못한 가운데 기상청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폭로글을 올린 A씨는 돈을 받아오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상청이 성과급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직원을 찾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찾아내 제보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A씨가 최근 건물 설비나 증축 등 공사를 진행한 지방 기상청 직원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사건에 연루된 기상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거나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틀 뒤 금요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는 재판장을 겨냥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김세윤 판사를 향해 폭언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석방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지지자들은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과 함께 관도 만들어놨습니다. 법원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는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리본들도 줄줄이 매달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도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국가대란을 주동하는 죄로 규정하고 특히 이번엔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반발 분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박 전 대통령의 민사 사건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80여 명의 경비 인력을 주변에 배치한 가운데 집회 강도가 거세지면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한 신문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발견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코드를 맞추지 못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국책기관과 연구소에서 떠나고 있다고 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는 겁니다. 대표적 지안파학자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연구위원이 최근 세종연구소를 떠났는데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위원은 유일한 북핵해법이 제재와 군사적 억제력 확보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에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쓴 기사라며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7페이지 분량의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기사에 열거된 사례들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위원은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해임이 아닌 계약 종료이고 청와대가 연구소에 압력을 가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세종연구소 측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신문사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대입에서 수시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정시 비중을 늘릴지를 두고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느닷없이 대학에게 정시 모집 비율을 늘리라고 요청해 불거진 정시 확대 요구 파동. 그 배경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김 부총리 간 힘겨루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는 게 김 부총리의 소신입니다. 지난달에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대학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반대했고 수시보다는 정시 모집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능과 정시 모집을 선호하는 여론이 많자 이를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불협화음은 사실이 아니며 정책 기조가 변경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입시에 혼란을 줬다며 김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로 대통령이 그만둘 수 없으니까 교육부총리 당장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에 3자 구도로 펼쳐지게 됐는데요. 물고 물리는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서울시를 바꾸는데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야권 대표 선수를 자처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경선에 뛰어든 여당 후보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저히 무대응 전략을 펼쳤고 오늘은 안 대표님 출마 선언일인데 주인공 잘 다뤄주십시오. 다른 주자들은 안철수 때리기로 반사 이익을 노렸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당하지 않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추대가 예고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995년 1회 동시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건 23년 만입니다. 그만큼 변수도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야권연대 가능성 속에 야당끼리 견제하며 김찍민이니 밭찍민이니 하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결선 투표가 변수로 떠오른 여당 경선에선 7년 전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양보론 띄우기 양상도 보입니다. 안 위원장에게 빚이 있는 박 시장을 견제하는 움직임인데 치열한 경쟁 속에 새로운 선거 전략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사흘째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정당마다 제각각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한편에선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개헌 논의는 물론 일자리 추경도 민생 법안도 뒷전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중앙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 양옆으로 농성장이 있습니다.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평화당은 벌써 일주일째 농성 중입니다. 두 당의 국회의원들은 한두 시간씩 번갈아 저마다 간이 농성장을 지킵니다. 방식은 같지만 각자 하고 싶은 말은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직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여당이 되더니 말을 바꿔서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축소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기존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바뀌면 소수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깔렸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짬짬이로 선거구를 쪼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안 처리, 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내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별 손익계산이 엇갈리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뉴스 분석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석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대통령의 아들로 꼽아봤습니다. 네, 먼저 김경수 의원은 지금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택이 되면서 김해을 지역구가 공석이 됐는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네, 그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을 친노의 성지이자 이 낙동강벨트의 중심축입니다. 그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곳으로 아마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데요. 3년 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면전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추도식 전날 건호 씨가 이제 주변 인사들에게 내일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이제 실제 들어보니 수위가 상당히 세서 이 친노 핵심 인사들조차 아주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건호 씨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런 거침없는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본인이 그런데 또 정치와 약간 선을 긋는 발언을 한 적도 있잖아요. 네, 이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추도식에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 장면 기억이 나는데 임수정 차장이 보기에는 노건호 씨가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2년 전 총선 당시 김해을 선거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두 개로 또 쪼개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노 지지자들도 노건호 씨 등판 요구를 계속하니까 실제 이제 친문 그룹이 의사타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의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노건호 씨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호 씨는 현재 지금 이제 LG전자 중국법인 소속으로 중국 베이징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제보 거래는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통령의 아들을 키워드로 정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홍걸 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 이름도 지금 나오고는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철 씨 같은 경우는 김해을과 부산 해운대 의뢰 그리고 이제 DJ의 삼남 홍걸 씨는 이제 영암, 무안, 신안 쪽에 지금 이제 전략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이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이 나서면 이 전체 판을 흔들 뿐 아니라 괜히 이제 낙하산 논란만 커질 수가 있어서 좀 이 두 사람도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군인인 외삼촌이 7살 낳은 조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까만 멍이 많았고 그 위에 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만 7살 아이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양쪽 팔 안쪽에는 온통 멍이 들어있었고 멍 위에는 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많이 멍이 들어있었고 금방 또 맞은 듯한 그 약간 빨간 피멍이 좀 보였었어요.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7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폭행에 따른 쇼크사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때린 건 다름 아닌 군인인 외삼촌. 외삼촌은 사건 직후 군 헌병대에 체포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외삼촌은 그날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효자손으로 조카를 6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카가 평소 거짓말을 해 훈육했다는 겁니다. 숨진 아이 엄마는 이혼하고 생활이 어려워 지난 2월부터 오빠인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촌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헌병대는 이 아이들도 학대당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자기 자식들도 똑같이 엄하게 했었다. 그 얘기는 진술을 했습니다. 군 헌병대는 추가 혐의 등을 수사한 뒤 조만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터치는 8일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온 20대 여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부터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보라색 천을 뒤집어 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이렇게 실종 전단까지 만들어서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성의 여동생 역시 SNS에 이 마음에 병이 있는 언니가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종 8일 만에 이 경찰과 친척이 수색을 하던 중 극적으로 이 여성을 발견합니다. 금정산 건강암이라고 이렇게 암자입니다, 암자. 친척이 발견을 했습니다. 같이. 이 여성의 8일간의 행적을 뒤쪽에 정리해봤습니다. 이 여성이 지나간 걸로 확인된 장소들을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 이 실종된 여성, 집에서 사라진 이 실종 당일날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인근을 지난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 다음 날 오전 7시쯤엔 다시 이 학교에서 약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마을 입구를 지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8일간 집을 나와 배회한 뒤 사찰 암자에서 발견된 여성, 어떻게 허기를 달래며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산에 이렇게 간간히 펴있는 진달래의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진달래 덕분이었습니다. 여성은 발견 직후 경찰에 진달래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새들이 먹는 빨간 열매, 계곡물로 허기와 갈증을 해소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찰에서도 음식을 얻어먹은 사실도 확인되는데요.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경찰 역시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여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뉴스터치 두 번째 소식은 이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린 교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49개 대학 또 86명의 교수가 총 138건의 논문에 중고등학생인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별로 좀 볼까요? 이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균관대, 연세대, 경북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에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았는데 저자로 표시했다면 부정행위가 되죠. 교육부는 부당하게 자녀 이름을 넣은 논문을 가려내고 이 논문을 자녀의 대학 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입학 취소와 징계, 연구비 환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오래된 1톤 화물차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매연과 소음까지 유발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름 대신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화물차가 나왔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고객의 짐부터 공사장 자재까지 각종 화물을 실어 나르는 1톤 화물차에는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오르는 기름값 부담에 차주의 수익은 떨어지고 배기가스가 담긴 미세먼지 때문에 주변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2, 3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돼요. 클리닝을 다시 해도 그렇게 되면은 검사에서 떨어지니까 차를 교환을 해야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택배용으로 개발된 전기 화물차. 겉보기엔 기존 화물차와 똑같지만 내부는 전기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소음과 진동이 없는 화물차는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70km 정도 주행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연료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2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지만 40분 정도 걸리는 충전 시간이 운전자들에겐 부담입니다. 택배 기사분들의 하루 주행 거리가 60에서 80km 정도 되는데 그 주행 거리 동안에는 미세먼지나 연비나 소음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국토부의 인증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일부 택배 회사를 중심으로 전기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서울은 비가 일찍 그치고 쾌적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덕수궁 돌담길은 밝은 달빛이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에서도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지만 새벽부터는 서쪽 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올 텐데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큰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10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낮아지면서 부쩍 싸늘해질 텐데요. 내일 한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오늘보다 6도에서 7도쯤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요. 주말까지 쌀쌀한 날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길의 날씨가 도움이 되진 못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따뜻한 봄을 되찾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서 안전이 우려됩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공원이나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 쓰레기통은 아예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각지대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데 해법은 없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쓰레기통 입구에 페트병과 캔을 올려두면 이를 구별해 파쇄하거나 압축한 뒤 따로 저장합니다. 재활용품 자동분리 쓰레기통. 시민들도 편하고 치우는 것도 쉬워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곳곳에 큼지막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 보니 아예 쓰레기통 대신 갖다 놨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통이 없어 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한꺼번에 버려져 있습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도 쓰레기로 그대로 버린 겁니다. 결국 이런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다시 분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저희가 한다 해도 준다 해도 저희가 치우는 도중에도 시민분들이 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이 지하철역 쓰레기통은 몇 년 전만 해도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꿨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로 다 통일을 했어요.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못하죠. 시민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분리수거 휴지통이 쓰레기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현실, 또 부족한 시민의식 속에 공공시설 쓰레기통에는 재활용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이어 재활용 쓰레기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도 뾰족한 대책 없이 수거 업체들만 압박했습니다. 하옥 기자입니다.
재활용 업체들과 합의했다는 발표와 달리 쓰레기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 없이 수거업체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장관은 하루 종일 대책을 논의했지만 쌓여가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늘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직원 내부 회의고요. 오후 회의는 지금 저도 좀 전달을 정확히 못 받았습니다. 어제 좀 급하게 내용이 된 거여서요. 김은경 장관은 쓰레기 대란이 수도권 전체로 퍼진 뒤에야 아파트 현장을 살펴보고 뒷북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야단 맞을 일이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떤다는 원색적인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출신인 김은경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며 거취를 문제 삼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 대란의 구경꾼이었습니다. 환경 무능의 극치, 환경부 장관은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한 과대 포장이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중에서 컴퓨터 장치인 이 작은 USB를 구매했는데 포장재 무게가 제품의 9배나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에서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담겼던 과일이 5개의 용기에 나눠 판매되고 있습니다. 혼밥 쪽을 위한 소포장 제품들입니다. 용량이 줄어든 대신 포장재 부피가 대폭 커졌습니다. 포장재 대부분은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했던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급증한 택배 수요도 포장재 생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입니다. 속도 경쟁을 하는 택배 기사들이 던지듯 옮기는 제품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제를 가득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이라 불리는 물류업체를 통해 배달된 제품들입니다. 질소 포장으로 보호된 과자들이 이렇게 큰 상자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완충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재활용 쓰레기들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손톱만한 USB와 포장재의 무게를 각각 측정해봤습니다. USB 모양에 맞춘 비닐과 플라스틱 덮개 등 포장재 무게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USB의 9배에 달합니다. 농산물과 선물 세트 등에만 적용되는 포장 공간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제품이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2011년만 해도 하루 4,000톤 정도 발생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5년 새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과포장된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그제 방배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인질극.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 보호에 미숙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인질극이 벌어지는 동안 학교 측이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학교는 각 학급에 교내 방송으로 문을 잠그고 교실에 머무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질범에 잡힌 학생이 소속된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워 한동안 학생들만 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른 없이 아이들과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실에서도 방송 지시에 따라 학교 밖으로의 대피는 없었습니다. 이동 중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휘한 경찰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애의 이응자라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인질극이 끝난 뒤 전교생을 조기 귀가시켜놓고 정작 학교가 3시간 뒤에야 SNS로 상황을 알린 것도 문제라는 학부모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락도 없이 애들은 집에 도착했다고. 여기 부모들 놀랬지. 학교 측은 최선을 다했다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질범 양모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이 시각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바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구속 결정을 내렸었죠.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연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장심사의 최종 결과 지금 나왔습니까? 네,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3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안 전 지사는 현재 이곳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조금 전 오후 5시쯤 법원을 나서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네, 안 전 지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이곳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고 대화 증진을 위해선 서로 합의한 내용만 다루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한번더 관련된 소식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뭔가요? 네, 김정은의 극장 정치를 키워드로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무대에 올려졌던 평양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다 이런 다짐 그리고 함께 불렀던 통일의 노래 모두 진짜일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극장 정치의 무대에 김정은이 있습니다만 김영철도 주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죠. 올림픽 때만 해도요. 네. 김영철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의 주모자라는 그런 비난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서울 체류 기간에 한마디도 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김영철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떤 대남 총책의 역할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당분간 극장 정치의 중심에서 남북 대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영철이 주역에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주도를 했습니다만 현성도 역시 이런 극장 정치의 선발대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보내겠다고 했던 북한이었지만 맨 먼저 북한이 내민 카드는 현성월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 파견 아니었겠습니까? 자, 현성월. 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른바 백두혈통으로는 처음으로 김여정이 청와대를 찾아서 절정의 미소 공세를 보냈습니다. 자, 저 때만 해도요. 저도 김정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좀 의아한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봄이 왔다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는 메시지가 계속되면서요. 핵실험 4차례 했잖아요. 김정은. 네. 그리고 미사일 90번이나 쐈는데 자, 김정은의 호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핵과 미사일 위기, 위협을 우리가 넘길 수 있느냐 한데 그 본질은 아직 시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평양에 갔어요. 네. 그분들도 자기 위치에 따라 선택한 표정이 좀 달랐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이 노렸을 그런 노림수에 걸려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습니다. 자, 공연이 마무리된 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김영철은 우리 대표단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요. 도 장관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스파이 조직의 2인자죠. 자,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자, 북한 스파이 수장 그리고 그 신복인 리선권 사이에서 표정 관리를 못하는 모습 노출됐습니다. 자, 국정원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장 정치가 쭉 진행되는 그 평양 자체가 큰 무대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극장 밖, 실제 공연장 바깥에서의 김영철 모습, 기자들 접촉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남 갈등 유발이라는 게 바로 통전부장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결국 반어법이라는 게 드러났죠. 근데 김영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건 2015년 때 그때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했던 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제였죠? 노동신문. 네. 김영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반복했는데 천안함 사건은 남조선 보수 패당이 조작해낸 모략극이다. 자, 이 정도 되면 북한의 의도 뭔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일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11 테러, 알카에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과연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우린 비핵화 회담이란 큰 숙제 때문인가요?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입을 닫았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 같이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는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자, 저한테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깨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을 품는 것, 이게 바로 국가가 져야 할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극장 정치라고 하태경 부장께서 묘사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질은 비핵화 회담 잘 된다면 이런 거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한두 달 후면 모든 결론이 다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태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재활용 혼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수거 정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비닐 등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내놓는 폐지도 수거에 비상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거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종이 수거 중단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폐지 압축장. 아파트 단지에 수거된 폐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폐지가 성인 키 3배 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올 초부터 폐지를 사가는 곳이 크게 줄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압축장을 거쳐 중국 등에 수출됐지만 올해부터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폐지 재활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종이도 그럼 우리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는 아마 더 큰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데다 미국 등이 우리나라로 폐지를 수출하면서 국내 폐지 재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폐지 가격은 2달 전 1kg당 수도권 평균 기준 136원에서 지난달 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더 이상 폐골판지 등 폐지 수거 중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량만큼 소비를 못 해주니까 아파트에 나오는 폐지도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고요. 최근 폐비닐 등 분리수거 혼선에 빚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를? 종이를 태울 수도 없고. 환경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제지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됐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재활용품 업체들은 쓰레기 수거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은 폐지를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루 600kg 가까이 수거됐던 폐비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안 한 거죠. 선별업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통보가 왔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 환경부가 지난 2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이 업체에 폐비닐은 없고 폐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거하라는 정부의 요청이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수거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업체들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시에다가 어쩌면 떠맡기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뉴얼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요. 환경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마치고 오늘 새벽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대표단도 유독 우리는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공연을 주도한 건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던 김영철이었습니다. 김영철과 손잡고 노래 부르는 이 상황, 천안함 46 용사와 그 유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어제 남북 합동 공연 귀빈석을 차지한 건 인민복 차림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예술단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엔 예술단을 통전부 산하 초대소로 불러 격려했습니다. 동파의 정을 담으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면 온 결의에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지난 2월 박람 때 굳은 표정에 말을 아끼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천안함 폭침 면죄부라도 받은 듯 행동 하나하나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실제로 우리 기자 앞에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천안함 유족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주사되게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발뺌하는 북한과 이를 못 본 척하는 정부 모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이제 인정을 하고 시인했을 때 진정한 교류가 되지 않겠나.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예술단 오늘 새벽 믿기지 않는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남북 합동 공연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우리 예술단. 오늘 새벽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환호로 예술단을 맞았습니다. 방북 기간 중 후두염을 앓았던 조용필을 비롯해 빠듯했던 일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술단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2회 공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12,000명이 넘는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 예술단은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가수 이선희는 북한 가수 김옥주와 듀엣으로 제2에게를 부르며 관객들의 호응을 자아냈고 가수 강산에는 신양민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든 곡 라구요를 부르며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하지만 김정은이 제안한 가을 공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가을 공연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은 결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의 만남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년 전에 이란과 맺었던 핵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과 맺었던 핵 폐기 협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비핵화를 먼저 말로 선언하고 핵 개발을 멈추기만 하면 경제 제재를 푸는 방식이죠. 북한의 비핵화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제재를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란식 해법을 비판했고 기존 협정을 지키려는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격 경질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Iran deal, I think it's terrible. I guess he thought it was okay. I wanted to either break it or do something.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란의 강경 노선을 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발탁으로 핵협정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 폐기 카드는 북한에게도 확실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핵을 먼저 포기한 뒤 제재를 풀어준 리비아식 모델을 선호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핵 포기 후 몰락한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동의할 만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한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듯했던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던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다녀간 뒤 더 그렇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까지 북한 고려항공의 평양 베이징 노선 운항 편수는 주 3회였습니다. 그나마도 1, 2월에는 화요일과 토요일 2회만 운항했고 중국 국제항공은 지난해 11월 말 평양행 운항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봄철 성수기 이용객이 늘어 증편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강요회의 참석차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예고했던 리용우 외무상이 베이징에 들러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겁니다. 王毅表示，两国外交部门应加强各层级交流，尽快将两国最高领导人北京会晤的成果 내일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나는 리 외무상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정세를 계기로 한 신밀월 관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내놓는 북한 인권 비판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향해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외국인 억류와 수용소, 이루어지지 않는 가해자 처벌. 지난달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으로 우리 역시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맹비난을 쏟아냈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인권무력 소동이 북남 관계에서 살얼음장에 돌을 던지는 것이란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대화 상대를 부정하면서 누구와 대화할 셈인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대화 분위기는 언제든 깰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볼모로 삼은 겁니다. 북한의 재갈 물리기에 정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협력은 하지만 직접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시킨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저히 무대응 전략을 펼쳤고 오늘은 안 대표님 출마 선언일인데 주인공 잘 다뤄주십시오. 다른 주자들은 안철수 때리기로 반사 이익을 노렸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당하지 않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추대가 예고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995년 1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건 23년 만입니다. 그만큼 변수도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야권연대 가능성 속에 야당끼리 견제하며 김찍민이니 밭찍민이니 하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결선 투표가 변수로 떠오른 여당 경선에선 7년 전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양보론 띄우기 양상도 보입니다. 안 위원장에게 빚이 있는 박 시장을 견제하는 움직임인데 치열한 경쟁 속에 새로운 선거 전략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사흘째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정당마다 제각각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한편에선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개헌 논의는 물론 일자리 추경도 민생 법안도 뒷전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중앙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 양옆으로 농성장이 있습니다.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평화당은 벌써 일주일째 농성 중입니다. 두 당의 국회의원들은 한두 시간씩 번갈아 저마다 간이 농성장을 지킵니다. 방식은 같지만 각자 하고 싶은 말은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직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여당이 되더니 말을 바꿔서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축소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기존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바뀌면
소수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깔렸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짬짬이로 선거구를 쪼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안 처리, 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내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별 손익계산이 엇갈리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뉴스 분석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석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대통령의 아들로 꼽아봤습니다. 네, 먼저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택이 되면서 김해일 지역구가 공석이 됐는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네, 그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을 친노의 성지이자 이 낙동강벨트의 중심축입니다. 그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곳으로 아마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데요. 3년 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면전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추도식 전날 건호 씨가 이제 주변 인사들에게 내일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이제 실제 들어보니 수위가 상당히 세서 이 친노 핵심 인사들조차 아주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건호 씨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런 거침없는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본인이 그런데 또 정치와 약간 선을 긋는 발언을 한 적도 있잖아요. 네, 이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추도식에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 장면 기억이 나는데 임수정 차장이 보기에는 노건호 씨가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2년 전 총선 당시 김해일 선거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두 개로 또 쪼개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노 지지자들도 노건호 씨 등판 요구를 계속하니까 실제 이제 친문 그룹이 의사타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의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노건호 씨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호 씨는 현재 지금 이제 LG전자 중국법인 소속으로 중국 베이징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재보궐에는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통령의 아들을 키워드로 정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홍걸 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 이름도 지금 나오고는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철 씨 같은 경우는 김해을과 부산 해운대 의뢰 그리고 이제 DJ의 삼남 홍걸 씨는 이제 영암, 무안, 신안 쪽에 지금 이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이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이 나서면 이 전체 판을 흔들 뿐 아니라 괜히 이제 낙하산 논란만 커질 수가 있어서 좀 이 두 사람도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군인인 외삼촌이 7살 낳은 조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까만 멍이 많았고 그 위에 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만 7살 아이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양쪽 팔 안쪽에는 온통 멍이 들어있었고 멍 위에는 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많이 멍이 들어있었고 금방 또 맞은 듯한 그 약간 빨간 피멍이 좀 보였었어요.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7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폭행에 따른 쇼크사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때린 건 다름 아닌 군인인 외삼촌. 외삼촌은 사건 직후 군 헌병대에 체포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외삼촌은 그날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효자손으로 조카를 6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카가 평소 거짓말을 해 훈육했다는 겁니다. 숨진 아이 엄마는 이혼하고 생활이 어려워 지난 2월부터 오빠인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촌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헌병대는 이 아이들도 학대당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저희 자식들도 똑같이 엄하게 했었다. 제 얘기는 진술은 했습니다. 군 헌병대는 추가 혐의 등을 수사한 뒤 조만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말대로라면 일주일 만에 영장 청구 다시 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추가된 혐의가 있습니까? 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소인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증거를 다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가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복원해 분석한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삭제돼 있는 등 안전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안전지사의 구속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이 민간업자를 상대로 공사를 주었으니 그 대금의 20%는 돈으로 돌려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내부 고발. 어제 뉴스A가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상사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익명 게시판 글로 기상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상사에게 금품 수수를 강요받았다는 기상청 직원의 폭로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에서 그 상사가 누군지 밝히지 못한 가운데 기상청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폭로글을 올린 A씨는 돈을 받아오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상청이 성과급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직원을 찾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찾아내 제보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A씨가 최근 건물 설비나 증축 등 공사를 진행한 지방 기상청 직원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사건에 연루된 기상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거나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틀 뒤 금요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는 재판장을 겨냥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김세윤 판사를 향해 폭언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석방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지지자들은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과 함께 관도 만들어놨습니다. 법원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는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리본들도 줄줄이 매달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도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국가안전을 주동하는 죄로 규정하고 특히 이번엔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반발 분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박 전 대통령의 민사 사건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80여 명의 경비 인력을 주변에 배치한 가운데 집회 강도가 거세지면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한 신문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코드를 맞추지 못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국책기관과 연구소에서 떠나고 있다고 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는 겁니다. 대표적 지안파학자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연구위원이 최근 세종연구소를 떠났는데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위원은 유일한 북핵 해법이 제재와 군사적 억제력 확보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에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쓴 기사라며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7페이지 분량의 참고 자료까지 배포하며 기사에 열거된 사례들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위원은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해임이 아닌 계약 종료이고 청와대가 연구소에 압력을 가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세종연구소 측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신문사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대입에서 수시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정시 비중을 늘릴지를 두고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느닷없이 대학에게 정시 모집 비율을 늘리라고 요청해 불거진 정시 확대 요구 파동. 그 배경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과 소신을 굽히지 않은 김 부총리 간 힘겨루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는 게 김 부총리의 소신입니다. 지난달에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대학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반대했고 수시보다는 정시 모집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능과 정시 모집을 선호하는 여론이 많자 이를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불협화음은 사실이 아니며 정책 기조가 변경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입시에 혼란을 줬다며 김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로 대통령이 그만둘 수 없으니까 교육부총리 당장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에 3자 구도로 펼쳐지게 됐는데요. 물고 물리는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서울시를 바꾸는데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야권 대표 선수를 자처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경선에 뛰어든 여당 후보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